네, 괴담버스터즈 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휴가 7박 8일간의 긴 연휴가 끝나고 일반인 접견이 되자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접견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뭐 권영세 권성동이 또 대통령을 접견한다고 그럽니다. 접견 러쉬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던 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 모든 건 지지율 같습니다. 네. 정치판에서 지지율이 뭐 알파와 오메가고 수단과 목적이니까 결국 민심이 저는 뭐 수치적으로는 50% 이상이라고 해도 60% 이상 넘어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나 또 영남 민심은 60% 이상 넘어왔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강세 지역에서 당선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영남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고려해가지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인간적인 도리를 지금 와서는 다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을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지율 혹시 떨어지면 다시 또 모른 척 하겠네? 그때 지금 지금의 추세로는 지지율이 네.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 지지율이 압도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잘해서 압도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구속이 되는 저런 희생을 감수하고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동반 상승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지율 보고 이제 눈치 보고 슬슬 대통령 조금 근처로 좀 가야 되나 이런 눈치 보기 작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 있는 그 추운 겨울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50% 가까이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대통령이 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그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설날에도 메시지를 냈고요. 또 서울 서부지법 사태 때도 메시지가 바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 눈높이 아주 맞는 뭐 가령 이런 거죠. 표현을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영장 집행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보고 한남동 있다. 관저에 있을 그렇죠. 때 그런 예. 메시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 있는 어떤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그 유튜브를 보는 국민들도 그 수준에 똑같이 공감하면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메시지가 국민 눈높이와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소구력이 있다. 저도 눈높이와 같이 간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국민들을 리딩하는 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하기 전에는 정책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비상계엄하고 나서 이렇게 그 친필 메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짜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진짜 대통령이구나라고 느꼈다라는 그 문구가 제가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가장 큰 이 한 국가의 정치인입니다. 네. 큰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이고, 저는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국민들을 한편으로는 어루만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자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을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 오늘 헌재가 마은혁 관련해서 무슨 권한쟁의 선고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제가 뭐 헌재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비단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타액 심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판들도 헌재가 가지고 있는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도 뭐 이게 이렇게 빨리 돼야 될 부분인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도 8명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선고도 했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아주 다른 그 수많은 사건들, 뭐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냅두고 이거부터 한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절차적인 것도 터무니없지만
이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불법재판소다 이제 위법재판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솔직히 지금 현재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아니 그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견을 공표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의결이 분명히 빠져 있는데 국회의장이 지금 단독으로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한 걸 당연히 각하해야죠. 예, 그래서 그 각하를 하려고 이렇게 빨리 하나?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헌법적으로도 위헌적이면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네. 재판소라는 지금 겁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인민재판소라는 지적받아요. 사실 인민재판소다 이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기각된 거. 그때 이 헌법재판소의 인물의 구성 면면을 그 본질을 드러냈어요. 이미 그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정정미는 우리법 연구회는 아니지만 오늘 또 아침 조간신문 보도를 보면 군 내에서 뭐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삼지 않는다든지 등등 굉장히 좌파적인 판결을 내린 어떤 흔적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는 아니지만 이 네 명이 보면은 다 우리법 연구회 국제임금법 연구회 성향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좌파 사법 카르텔 멤버죠. 그러니까 왜 40여 개를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이미 이 자들은 6명이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4명 플러스 1명을 더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론은 정해놓고 답은 정해놓고 너는 듣기만 해. 답정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민재판소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할 때 그 판결문을 며칠 전에 써놓습니까? 당일날 써요? 그는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변호사들도 네. 언제 그 뭐 어떤 수를 써야 되느냐 그거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전에 보통은 써놓거든요. 보통은 일주일 전에 쓰죠. 네. 예. 근데 이 자들이 그러니까 이인호 교수가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3일 전에 갑자기 기본 팩트와 관련된 자료를 최상목 측에다가 오늘 중으로 보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이 자들이 판결문을 써내려 가다가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니까 자료를 보내라고 한 것 같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변론을 더 해야 된다고 최상목 쪽에서 주장을 한 걸 기각했던 자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아니 그거를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고 이게 그 어떤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한 부분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입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서둘러서 진행하다가 자기들이 뭔가 좀 부실해가지고 이거를 뭐 물어봐 달라. 아니 그게 아니라 기일을 한번 더 잡아야죠. 네네. 그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미리 이제 그 판결문을 써내려가면서 미리 잡아놓은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악마적 편집이라고. 미리 다 프레임 짜놓고 마지막에 가서 반론권 듣는다고 하면서 인터뷰 하나 딱 따서 집어넣잖아요. 그럼 반론권 보장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놓고 윤석열 마은혁 임명 관련 이게 위헌이다. 저는 위헌으로 낼 거라고 봐요. 오늘 오후 2시에. 위헌이라고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위헌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이쿠 이 최상목 권한대행 요 부분이 빠졌구만. 그래서 급히 연락을 해서 빨리 보내라 당일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설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네. 그게 최상목이가 무조건 그 40여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될 근거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법조계에서 다수더라고요. 아유 당연하죠. 아니 그게 네.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임명권이지 않습니까?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누가 추천을 받았던 내가 임명하면 임명하는 거고 임명 안 하면 임명 안 하는 거지. 누군가 추천을 받아서 무조건 임명해야 되면 그거는 권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거는 일단은 위헌인데 언제까지 시효를 주고 그때 입법을 해라. 그거는 뭐냐?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입법권 또 권한이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입법을 안 해. 그러면 헌재가 마음대로 입법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예, 입법이 안 돼 있는 헌재는 채로 입법권이 없어. 예, 헌재는 임명권도 없어. 임명권도 없고 입법권도 없기 그냥 때문에 판단권만 있어. 예. 그게 뭐 옳다 아니다 뭐 이 정도만 판단하는 거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공백 상태로 그냥 가는 거지. 그거를 그 임명을 한 거와 동일하게 보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명한
한다고만 돼 있지 임명하여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권고입니다. 정치적 권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의견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저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최상무 권한대행이 이미 며칠 전부터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 정치적인 권고지 강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최상무 권한대행이 또 지난번처럼 정계선 조한창 임명했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상무 권한대행은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이 있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 임명을 한 인사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인 책임을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지는 거고 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건데 예. 딴 사람 헌법재판소가 뭐 결정해 가지고 권한 뭐 임명한 거나 다름없이 만드는 거 있을 수도 없죠. 만약에 이걸 강제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 국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네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그중에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에 대해서는 회피 요청서를 다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분들 뭐 동생이 뭐 문제 일으키고 남편이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본인 SNS 쓰고 민주당 쪽 그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인데요. 네. 꼭 지 같은 것들만 추천했어요. 지 같은 것들만 임명하고 진짜. 모든 문제의 그 뿌리가 문재인이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아니 자 문영배 자기가 SNS 썼죠. 근데 우리가 그 정진석 의원 6개월 실형받을 때 네.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에서 그때 박병근 판사 그 형사 단독 판사인데 대법원에서 엄중 주의를 줬습니다. 그 SNS 그랬어요. 문제로. 예. 아니 그게 정치적으로 중립성도 너가 문제가 있고 그로 해서 판결의 신뢰도 문제가 생긴다. 그거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 엄중 주의를 줬어요. 그러면 문영배는 이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더 큰 뭐 형사 단독보다 더 큰 심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더 공정하게 자기의 그 신변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이 사람은 또 SNS를 많이도 했습니다. 박병근보다 많이도 하고 뭐 심지어 그 업무 중에 그 독후감 쓰고 10분 만에 쓸 수 있다 그러고. 근데 그 과거에 그 한민호 문체부 국장 예. 그분이 업무 시간 중에 SNS 뭐 그 문재인 정부 비판했다 그래가지고 파면당했어요. 이분 100% 파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거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없다. 불법 재판소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 차라리 그냥 AI 판사 도입하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런 편파적이고 정치적으로 아주 불균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에게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기냐. 너무 이거는 AI 판사가 차라리 낫고 또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선입 선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보다 먼저 발생했던 그 사건부터 하나씩 처리하면서 가야지 왜 40여기를 이렇게 고집하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기 위한 매직 넘버 6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들 지금 상당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요. 좀 다른 얘기 좀 의견 좀 주시죠. 고 오요안나 씨, 그 기상캐스터 MBC의 여성 기상캐스터로 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게 뉴스도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의 그 휴대폰의 비밀번호가 이제 그 해제되면서 그 안에 있던 여러 그 글들이 유족들이 보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유서에 해당되는 글들이 확인이 되고 또 오늘은 그 MBC의 그 관계자 4명 그러니까 위에 직장 상사겠죠. 4명한테 수년간에 걸친 집단 따돌림에 대한 고통과 해결을 호소하는 것까지가 지금 녹취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거 지금 논평을 한번 했는데 그 많던 좌파 여성단체, 그 많던 좌파 인권단체, 그 많던 좌파 시민단체, 그 많던 좌파 이 노조들은 도대체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 이게 상대가 MBC라서 그러냐? MBC라서 그런 걸까요? 자기 편이니까. 자기 편이니까 이게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게 대한민국 좌파들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보편적인 분노를 해야 되는데 선택적인 분노를 해요. 왜? 윤석열 이름만 나오면 분노하잖아요. 이재명 나오면은 그냥 꼬리 내립니다. 아니 이영풍 이름 나와도 분노. 조금 분노할까요? 그러니까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좌파 모든 단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아요. 왜 홈플러스 같은 데서 물건 팔면서 윤석열 탄핵 배지를 왜 답니까? 이재명 구속이란 배지는 왜 못 달죠? 그런 거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도 오늘 뭐 어떤 보도를 보니까 뭐 냄새 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단톡에서 극단적 선택하신 이 안타까운 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짐에 집단 괴롭힘을 한 건데 직장 내 집단 괴롭히면 이거 노동부에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바탕이 뭐냐? 지금 MBC 내부의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의 거의 독재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MBC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런 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뻑하면은 뭐 토착 왜구다, 뭐 여성의 뭐 등등 이야기했으면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왜?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MBC에 불리하기 때문에. MBC에 유리하면은 떠들겠죠.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또는 이제 내로남불 이걸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 오요한나 씨의 사망 사건은 패미, 근로자, 언론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교집합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는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건들면 이게 확대되면 뭐 한쪽 동그라미만 깨지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동그라미가 동시에 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덮고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조금 더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 진상을 밝혀가지고 얼마나 이들이 억울한 사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좌파의 그런 내로남불의 모습이 얼마나 추잡한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영풍 기자도 이제 뭐 잘렸지만 잘리기 전까지는 정규직 기자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제일 센 직종이잖아. 그런가요? 이번에 이제 고인이 된 오요한나 씨나 이게 이제 여성 기상 캐스터잖아요. 또 종편이나 뭐 지상파도 여성 앵커들 중에는 비정규직들이 많죠. 많죠.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은 교양 제작 쪽의 프로그램은 이 작가들이 하는데 작가들은 거의 98, 9%가 여성 작가들이에요. 그렇죠. 여성 작가들. 이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실제로 일은 이 사람들이 다 해. 다 하는데 위에서 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뭐 말 안 들으면 자르고 뭐 좋은 프로그램 안 주고 하는 게 정규직 PD, 정규직 기자들이야. 그래서 뭐 내부에서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신성 귀족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신의 직장이라고 하지도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민노총 노조가 강고하게 보호해주는 신성 귀족 집단이 지배하는 어떤 공화국 같은 그런 거죠. 특히 MBC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노총이니까. KBS는 그나마 비민노총이 한 1000명이라도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한 4,000명 중에 1,000명이 비민노총이에요. 근데 MBC는 거의 다 민노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민노총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 왕국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덮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이 좌우를 떠나서 저도 한 40년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저는 뭐 시사만 한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은 교양 쪽도 몇 년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민노총 소속의 정규직 이게 그야말로 노동귀족들인데요. 그렇죠. 온갖 권세는 다 휘두르고 연봉은 또 다 억대야.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 실제로 거의 없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획이라고. 기획합니다. 기획. 아니 심지어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정치. 심지어 제가 30년 전에 봤다니까요. 예. 국장을 그만둔 어떤 위원이야. 예?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뭔 일을 하냐면 나와서 바둑 두고 텔레비전 보고 친구랑 놀고 그러다가 딱 내 프로그램 그 1시간에 외신
그 텔렉스 그 뭐라 그러죠? 그때는 텔렉스 옛날에 시절이었죠. 텔렉스가 있었잖아. 요즘처럼 컴퓨터가 아니고 음. 이거 외신 나오는 거 쫙 뽑아갖고 나한테 하나 탁 던져주는 게 자기 하루의 유일한 일이야. 그거 하면서 연봉 1억 받더라고. 그 당시에 1억. 그 당시에. 30년 전에. 이런 층층 시야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길을 바치고 있는 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이 여성 작가들, 비정규직 기상캐스터들, 비정규직 여성 앵커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 연예인들이야. 방송국에 가면요. 예. 우리는 아이돌 스타 막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알잖아요. 되게 방송국 복도에 고개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연예인이에요. 누구든 앞에 오면요. 모르는 사람도 무조건 인사를 해. 그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죠. 그렇게 한다니까 네. 이게 무슨 노예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은 국내 좌파 매체들이 보면은 뭐 뻑하면 BBC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BBC 가면은 정규직도 있지만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노동 효율이 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좌파들 특히 방송 미디어 언론 쪽에 있는 좌파 세력의 문제점이 뭐냐면 영국이라든지 독일에 가서 쥐들 유리한 것만 쏙쏙 빼와가지고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이거 타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언론 지금 뭐 3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모든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초일류로 가는데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정치하고 언론이 굉장히 후진적이다. 이런 행태다. 예. 자, 다른 주제도 좀 있어서요. 그 아직 저는 이렇게 뉴스 보면서 얘가 누구지 한참 생각했어요. 그 한동훈이더라고. 또 하나 있더라고. 또 하나. 얘는 또 누구야 하고 한참 들여다봤더니 이게 이준석이더만. 이것들이 아직 안 죽고 살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세대 교체 얘기를 하던데. 지금 사실 생물학적인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좋겠어요. 젊은 세대라서. 원영석 변호사. 아니 그게 한때는 제가 옛날에는 뭐 이준석 몇 년생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7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 언더 73이니까 거기 들어가네. 예, 언더 73입니다. 나이는 좋겠다. 아니 그때 제가 한때 과거에 정치 입문할 때나 그때는 이준석이 한참 뜰 때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장관할 때 저도 뭐 한때는 그런 분들이 세대 교체 후에 또 기수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그건 힘들고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가 전환길 강사나 아니면 또 뭐 그라운드 C 같은 그런 이제 유튜브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바람들이 오히려 그 전환길 강사가 이렇게 뜨는 거에 대한 의문의 일패를 사실은 한동훈이나 이준석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는 살리지 못했고 새로운 기회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언더 73이라든지 뭐 생물학적으로 젊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저 국제 정세를 잘못 읽고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보세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왜냐? 신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하면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원하지 생물학적으로 젊다고 해서 지도자를 원한다. 그거는 소련이 멸망되고 나서 잠시 한 20년 정도 평화 시기였을 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아주 노련한 사람을 국민들이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음 대선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개인적으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준석 씨나 한동훈 씨는 아마 차차기 정도 돼야 순서가 오지 않을까. 근데 저도 선거운동을 해보면 뭐 지금도 제가 젊은데 그 전에 굉장히 젊어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좋겠다라는 마음과 젊은 사람이지만 능력과 합격력을 다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조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실은 그런데 그렇지만 뭐 새로 젊은 사람들 키우되
또 한번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보다 새롭게 또 기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언더 73에 대한 정통 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IQ 언더 73. 제가 58년생이라서 제가 한 40년 언론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이 세대 교체론을 접했어요. 저도 세대 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4.19 세대를 향해서 63 세대를 향해서 세대 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이 구학 뺨친다. 아니 이게 저 어린애들도 보면 말이에요. 욕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애들 어릴 때 영어 가르치면 영어 욕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얼떨결에 정치판에 뛰어드는 그 젊거나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줄 잘 타서 얼떨결에 한동훈이처럼 얼떨결에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이준석이처럼 얼떨결에 비대위원으로 그자는 시작했거든. 이런 자들은 정치 기본을 하나도 몰라.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을 하나도 몰라요.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배우는 게 구학만 배우는 거예요. 구학에다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니까 신학이 구학 뺨치는 거지. 그 솔루션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써먹는 게 언론과 네. 관계를 설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근데 그게 언론과 정치가 저도 실무를 많이 해봐서 다른데 이 그 언론 위주로 그게 일희일비하면서 다 대응하면 안에서는 이 기여가 다 부러지고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게 21대 22대까지 와온 게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다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세계 문제를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는 그건 지식과 정보라기보다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밑바닥부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숙성이 되어야만 그게 정말 되는 것이지. 정치의 기본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아예 떡잎부터 썩어버렸기 때문에 나이 들면 뭐 나아질 거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차차기 이런 얘기는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어려서 입문을 했어요. 그 37에 입문을 했습니다. 정치판에 37에 입문하고 20대 때 출마를 했는데 근데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리게 보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해가지고 뭐가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것 같고 어리다고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 내가 뭐 그게 아니라 동등하게 뭐 내가 부족한 거 부족한 대로 받아들이고 비판받을 거 비판받으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뭐 나이 어린 걸로 뭘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 나이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그렇게 어렸냐고. 차라리 이영풍이 대선 나오면 이해하겠다. 아, 그런가요? 아니 나가는 뜻이 아니야.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자유파의 탄핵 저지 집회가 전국으로 그것도 무슨 저리 조직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집회 지도부가 딱 배후의 지하에 있어가지고 너는 부산에 가고 너는 뭐 포항에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야말로 들불처럼 전국에서 탄핵 저지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전화는 이렇게 지방에서 한다는데 그런 광화문이 왜소화되지 않을까 그 걱정을 그렇게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딱 토요일 해보니까 광화문은 더 많이 더 나왔어요. 광화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모였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부산도 막 10만 명 모이고 미어 터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그
그동안 이제 그 아스팔트에서 광화문 또는 뭐 여의도 한남초등학교에서 어떻게든 그 국민들의 이런 공감대를 만들려고 해주신 오랫동안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항상 뭐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핵심인 서울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거는 그 정도로 이제 광화문에서 애써주신 분들의 저는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또 그 다양한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참여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저는 광화문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것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고, 그렇게 좋은 그런 이제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런 주춧돌이 마련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볼 때는 이 광화문, 한남동, 서울구치소, 그다음에 강남역 여기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광화문을 지켜온 그 핵심 멤버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 공이 커요. 왜냐하면 이 불을 피워 보면 그 밑에 군불 때는 그 숯덩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없으면 불이 꺼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부산에 이번 많이 모였잖아요. 제가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번에 부산을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뭐 다음 주에 뭐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많이 안 보입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대한민국 경찰 경력이 거의 다 서울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에는 거의 없을걸요. 호남 지역은 지금 뭐 집회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부산에 보니까 경찰 경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집회 인원에 비해서. 그 말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1 운동처럼 들불처럼 일어나야만 경찰 경력도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모든 경찰 경력이 집중돼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집회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준배 세종시당 위원장하고 주말에 얘기를 했는데 세종시도 한 500명 모였대요. 토요일 날. 많이 모였네요. 세종시 역사상 최대 많은 인파고 글쎄 차도에서 집회해 본 게 그게 처음이래.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경찰차가 나와갖고 막는 것도 처음이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의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피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란 조직은 우리 알지만, 이번 서부지방법원 사태도 보고 다 봤지만은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 관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경력을 집회하는 이 인원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기기라는 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뭐 혁명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나면 경찰 수뇌부도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부산에도 지금 버스 몇 대 더 보내야 되고, 그죠? 이제 뭐 전주에도 보내야 되고, 광주에도 또 뭐 집회 있다고 하는데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던 경력이 지방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에 좀 사람이 줄 것이다, 뭐 수도권 지역에 집회 인원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너무 걱정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다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지금 안 줄었어. 그러니까 줄지 않아요. 안 줄었어. 더 이번에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 헌재에서 집회하다가 청년들이 행진해가지고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진 풍경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더 나올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단 버스터즈 이영풍 기자, 원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